여실 분은 이은형 국민대 경영대 학장님이세요. 기업의 조직 행동과 경영 전략을 전공하셨고요. 현재는 SC 제일은행의 첫 여성 이사회 의장이시기도 합니다. 저도 굉장히 영광인 것이 집에 책이 있거든요. 사실은 야망을 가진 당신에게라고 해서 일하는 여성에 관련된 책을 내주셨고요. 오늘 그래서 이 다양성, 지배구조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주제랑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연사이신데요. 어떤 발표를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은영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 경영학부 이은형 교수입니다. 저는 세계여성이사협회의 전략분과위원장이기도 한데요. 그 전략분과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서 올해 8월부터 발효되는 자본시장법, 즉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법을 통과시키는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쭉 그 여성으로서 경제활동을 해오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화두가 바로 조직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에도 ESG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성, 포용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목차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다 다루게 되면 시간을 상당히 많이 초과할 것 같아서요. 시간을 봐가면서 1, 2, 4 챕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성, 포용성, 이게 기업 지배 구조와도 연결이 되고요. 사실은 더 중요하게는 ESG의 S와 더 큰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ESG에 큰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배경은 역시 돈이 먼저 움직인 거죠.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니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느냐가 연기금을 포함한 굉장히 큰 자산을 굴리는 그런 기관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우리가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ESG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ESG나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훨씬 더 강력한 어떤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블랙락을 포함해서 각 나라의 연기금들이 본격적으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보시는 대로 UN의 PRI 이런 내용들은 앞에서 많이 다루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PRI라고 하는 곳에 서명한 기업이 2,372개, 그리고 ISS라고 해서요. 세계 연기금이나 자산운용 그런 큰 기관 투자자들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어드바이스를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여성 이사가 없는 기업의 노미네이션 커미티 위원장에 대해서 임명을 반대하라는 그런 권고를 하기도 하고요. 블랙락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앞서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CPPIB, 세계 최대 연금을 굴리는 곳이죠. 여기서도 이사회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지명위원장을 반대하겠다, 임명을 반대하겠다. 그리고 CEO 면담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하겠다. 너치, 푸시 같이 하겠다는 거죠.
블룸버그는 글로벌 투자자 요구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의 Gender Equality Index를 분석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려고 이걸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자들이 젠더와 관련해서 좀 인덱스를 보고 투자하고 싶은데 없다.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덱스 또는 다양한 공시 자료를 보면서 참고를 하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다이버시티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첫걸음인 젠더 다이버시티도 지금 아직 너무나 초기 상태고 이루어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제가 젠더 다이버시티, 젠더 다양성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젠더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배려, 여성에 대한 배려, 특혜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짐작을 하시는데 사실 배려 아니고요. 특혜 아니고요. 아무도 배려 바라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이거를 배려라고 생각해서 필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젠더 다이버시티는 그냥 그 자체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굿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모 전자회사의 HR 헤드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고민이 이거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모두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우리 기업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모두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포용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다양성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젠더 다이버시티가 왜 굿 비즈니스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비던스,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9년 CS 젠더라고 해서 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3,000개 기업의 기업 지배 구조와 의사 결정팀에서의 성 다양성 연구를 통해서 이사회에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고위 임원층의 여성이 많으면 실제로 실적이 좋더라. 그리고 MSCI,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경우에 기업 이사회에 여성을 보유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재무 성과가 높더라. 맥킨지 다이버시티 매터스라고 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역시 다양성이 10% 올라갈 때마다 EBIT 0.8% 올라가더라. 영국 같은 경우 성 다양성이 10% 상승할 때마다 EBIT 3.5% 상승하더라. 그 외에 많은 연구에서 다양성은 팀의 혁신성, 창의성, 더 높은 성과, 더 좋은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세요. 이게 인과관계냐? 즉 성별 다양성이 올라가서 재무 성과가 좋아진 거냐라고 이렇게 그걸 밝혀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거는 밝혀낼 수 없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블랙박스예요. 그 안에 수백만 가지의 요인이 들어가서 재무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 몇 명 올렸으니까 재무 성과로 바로 연결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밝혀내라 그러면 그건 너무 무리한 거고요. 다만 상관관계는 확실하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젠더 다이버시티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리스크를 좀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기여를 한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미투 관련 활동입니다. 기업 내에서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면 사실은 젠더 감수성을 포함해서 사회적 감수성 전부 다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젠더와 관련해서 주로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의 이런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DBR 2020년 10월에 실제로 직장 내에 젠더 이슈가 재무적 리스크에 직결한다라고 이제 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주주 자본주의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건 어떤 자본주의건 상관없이 성희롱, 성추문의 어떤 대가는 고스란히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건의 부정행위가 발각될 때마다 주주 가치가 평균 1.6% 감소한다는 논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주들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간 인수합병 계약서에 성추문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까지 들어갔습니다. 왜 다양성, 포용성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조직이 포용적이지 않아서 취업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게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즉,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을 것 같다. 거기에 내가 일원이 되었다고 느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회사에 취업하기를 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들지 않고 배제당하는 느낌이 있을 때는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나 일의 의미가 뚜렷하게 낮아지고 이직 의도가 높아지고 있다. MZ세대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속감, 예전에는 내가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소속감을 느낀다였다면 지금은 나에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포용적 문화는 단지 젠더에 해당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세대에도 역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지금 그래서 다양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젠더뿐만이 아니라 장애와 관련해서 또는 뭐 그 정체성과 관련해서 다 포함하는 어떤 다이버시티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양성이라고 할 때 항상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나오는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성, 포용성에서 포용성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즉, 포용성과 다양성이라고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포용적이지 않은 문화에서 다양성은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이니까요. 이사회에 여성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법을 만들었죠. 할당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좋아졌냐? 연구해 보니까 좋아졌다도 있지만 보합도 있고 나빠진 기업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연구자들이 이거는 결론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성 이사가 들어와서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갖추고 있었을 경우에, 즉 준비된 기업에 여성이 추가되었을 때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이 들어왔을 때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인 거죠. 그래서 이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대로 자신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도 조직에서 환대받고 인정받는다고 느끼며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포용성이 없는 경우에 왜 다양성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롯데그룹 전 인재개발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위에 지배주주이신 오너 CEO가 지시를 해서 여성을 많이 뽑고 여성 임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대요. 근데 여성을 뽑았는데 막상 계열사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려고 하니까 모두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받겠다고 하느냐?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는 여자 화장실도 없다. 뭐 특히 약간 헤비 인더스트리, 중장비 산업의 경우에는 안 받겠다고 해서 그 여성을 보내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그다음에 보내고 나서도 거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걸 다루는데 굉장히 고생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을 한 명 더 뽑으면 다양성 늘어나고 회사 좋아지냐?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이 가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 있느냐 아니냐를 먼저 물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다양성 포용적 전략, 소위 이제 우리가 이거를 거의 전략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전략 수준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CEO 어젠더이기 때문입니다. 조직 문화는 CEO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행이 좀 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고요. 특히 포용성이 낮은 조직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포용성이 낮은 조직에서 미세하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 어그레션 같은 것들, 미세한 사소한 공격적인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성 사원이 청첩장을 돌리면 팀장님이 얼굴을 찌푸립니다. 곧 애기 낳겠네? 이런 부정적인 제스처와 언어로 여성은 육아휴직을 갔다가 돌아올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다 있는데 왜 안 돌아오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당사자가 느끼는 아주 사소한,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배제, 존중받지 못함 이런 것들이 종종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블룸버그 같은 경우 자기네가 이제 젠더 에쿼티 인덱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1. 여성을 조직의 리더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는가? 2. 성별 임금 격차를 얼마나 줄이는가? 3.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가? 4. 성적 괴롭힘 예방, 그리고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절차가 확립되어 있는가? 5. 납품업체 제품 서비스 등에서 친여성적 인식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덱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컨설팅 펌에서는 우리 회사에 실제로 지원하는 남녀 젠더 비율이 실제로 구성원 채용하는 젠더 비율과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제로 지원자에서는 여성이 많았는데 채용할 때 여성이 확 줄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고위직과 하위직에서 젠더 비율이 차이가 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직무 만족도나 이직률에서 차이는 없는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소속감, 포용성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수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그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게 많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기업 얘기하면 주로 이제 외국 기업을 얘기하게 돼서 좀 민망합니다만, 그래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나이키와 P&G가 되겠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요, 7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초반부터 그 여성을 스포츠의 중심으로 두려는 노력을 해왔는데요. 예를 들면 나이키의 그 고객 군이 남성은 이미 스포츠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성을 끊임없이 스포츠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면서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키웠고, 그 키운 시장을 자신들이 점유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성 포용성을 위해서 노력을 잘 했고, 그걸로 기업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죠. 그래서 나이키의 마케팅은 Girls Effec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걸스 이펙트, 나이키 사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논문과 자료들이 등장합니다. 예, 나이키 같은 경우에 다양성 포용성 전략은 어떻게 하느냐, 50%를 여성으로, 리더십 포지션의 45%를 여성으로, 그 외에 공급망 관리도 하고요. 모든 직급에서 연봉 차이를 없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G 같은 경우는 미스, 신화와 리얼리티, 현실이라고 해서 두 개를 나누는데 간단하게 제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쳐야 할 것은 시스템이지 여성이 아니다. 최고 경영진에 걸맞은 여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격 있는 여성이 많고 육성하고 승진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집안일은 여성이 해야 한다가 아니고 육아와 가사는 모두의 일이다. 그래서 부모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성적 괴롭힘은 여성의 이슈가 아니고 조직에서 성적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절하는 것은 모두의 일이다. 특히 이 마지막 줄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남성은 성적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잠재적 동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G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남녀 모두 최장 1년을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57%고요. 여성 임원 비율이 46%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P&G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가 나온 오비죠. 엘럼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P&G 오비 두 분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두 분 다 여성입니다. 근데 그 두 분은 지금도 P&G를 사랑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P&G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싶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그립대요. 근데 저는 제가 근무했던 회사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고 괴롭고 특히 아기를 키우느라 함께 그걸 병행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기억밖에 안 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왈칵 눈물까지 납니다.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제게 딸이 있다면. 그래서 같은 비슷한 시기에 다녔는데 그분들은 P&G에 다녔고 저는 국내 아주 전통 기업에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좀 슬펐습니다. P&G 보드, 완벽한 어떤 그 다양성 포용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수치를 보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현황과 과제인데요. 이 얘기는 제가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 비율이 아무리 이사회에 여성이 꼭 한 명 이상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그 퍼센티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이고요. 알파걸이 있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여성 임원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근데 아닙니다. 여전히 2022년에도 경력 단절은 끊임없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경력 단절은 바로 이렇게 월급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도 매년 글래스실링 인덱스를 하는데 여기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이건 너무 많이 뉴스를 보셔가지고 이제는 지겨우실 거예요. 근데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기업의 유리천장은 그냥 유리 아니고 방탄유리. 그래서 young girls, 젊은 일하는 여성들이요. Go north, 북쪽으로 가라. 북유럽에 가면 거기는 이렇게 남녀 차이가 없다. 이런 기사 제목을 뽑기도 했습니다. WEF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그 글로벌 젠더 갭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요. 한국은 153개국 중 108위입니다. 여성의 삶의 질이나 이런 거가 절대적으로 108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젠더 갭이 108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인풋, 즉 인적 자원의 인풋에 해당하는 교육이나 건강은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아웃풋, 즉 경제활동 비율이나 임금이나 그 의사결정 수준에서의 여성 비율로 가면 아웃풋에서는 꼴찌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성 인적 자원은 우수한데 어딘가에서 다
빠져나가서 오늘날 이런 굉장히 빈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게 여성을 배려하고 특혜를 줘서 뭔가를 잘해줘야 된다, 우쭈우쭈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니고요. 여성이 자신의 여러 가지 배경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조직을 포용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청년 세대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빠에게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지금 0.0%대의 출생률이 여성들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러나 이게 조직, 공동체, 국가로 보면 굉장히 그 재앙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과 공동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CEO 어젠다로 잘 포함이 되어서 KPI 중심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되고 CEO 직속으로 다양성, 포용성 위원회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빠도 의무적으로 함께 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KPI,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를 뭐로 볼 거냐. 예, 물론 앞에 글로벌하게 다양한 어떤 지표들을 보여드렸지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1년, 2년 근무하다가 난 여기서 리더가 될 거야. 나 임원이 될 거야. 라고 꿈꾸는 회사. 그리고 육아휴직, 아빠 엄마가 다 간다고 할 경우에 육아휴직 후에 1%의 망설임도 없이 회사로 돌아가서 나 더 할 거야 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회사가 포용적 조직 문화를 잘 달성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그 다양성과 포용성이 어떻게 다른 의미인지 좀 명확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좋은 예라고 말씀해 주신 글로벌 기업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저희 기업에 우먼 카운슬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먼 카운슬의 목표는 그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지 않아서 우먼 카운슬이 없어지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수평적인 구조를 많이 지향했었는데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롯데그룹 인재개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인재를 확대하면서 오히려 문제와 갈등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어떤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나면 그걸 중간에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절차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새로 생기는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면 다양성과 포용성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정체성, 그게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배경,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 그 원칙을 최우선으로 세운다면 뭐 요즘 많이들 고민하시는 뭐 MZ세대 청년들의 이직률을 낮추는 거나 또는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나 그런 거가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딱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양성 하면은 여성만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체성, 그리고 배경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하게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를 가져가는 거라고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사실 다음 질문이 그거랑 좀 연관이 되는데요. 제가 다양성 관련해서 좀 예시를 많이 드는 게 그 인공지능 챗봇 아시죠? 이루다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루다라는 것이 출시가 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서비스를 접었어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개인정보에 관련된 이슈였고 두 번째가 그
그 성 장애인 비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해 봤을 때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직원 중에 감수성이 굉장히 좋아서 그거 출시하면 안 된다, 이거 난리 난다 라고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런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장애인 같은 그런 직원들이 있을 때, 기업 내에 있을 때 기업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이해가 잘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좀 찾기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굳이 찾아서 이거는 좀 좋았다라고 하시는 좋은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이요? 풀무원? 네.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제가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저는 최근에 이제 P&G에 계셨던 분들하고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너무 사실은 그 한국 기업에서 근무했던 제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예, 그분들 중에 특히 그 두 분이 다 이제 일본 지사에도 가서 근무를 하셨는데, 일본에 갔을 때 그 한 분은 아이가 3명이었대요. 근데 팀장, 자기 보스보다 더 큰 집에서 살았대요. 왜냐? 아이가 3명이니까 너는 아이까지 키우면서 일해야 되니까 넌 더 큰 집이 필요해. 그래서 더 큰 집에서 살았대요. 그러면서 나 이래도 되나? 그러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 되게 성공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나라 굴지의 다른 한국 기업에 또 가셔서 부사장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굴지의 대기업도 여성을 키우기보다는 잘 큰 외국계 기업에서 잘 큰 여성을 모셔다가 임원을 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그 CEO 그 리포트, CEO 데이터 하시는 그분이 그런 그 데이터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IT 기업들은 적어도 저는 되게 포용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전통 기업들이 그 조직 문화를 바꾸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누군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차피 갈 거라면 멱살 잡혀서 끌려가지 말고 그냥 자기 발로 먼저 가라. 그래야 구성원들이 그거를 진정성 있다고 리스펙트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정도 보인다면 그 길로 그냥 자발적으로 좀 먼저 변화를 추구하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슬픈 현실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여성 인재를 주니어 때부터 좀 키우는 게 필요한데, 임원급 정도 되었을 때 외국계 기업에서 모셔오는다는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되게 슬픈 현실인 것 같고, 되게 IT 기업이라고 제너럴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ESG 포럼이 이제 메디치 포럼에서 앞으로도 진행이 계속 될 거로 아는데, 정말 한국 사례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